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터미널에서 학교에서 들려온 흉기 범죄의 소식에 살인 예고 글까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오늘도 전국이 피습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일단 흉기 난동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형법 조문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국민의힘은 안 되겠다며 신당 창당까지 생각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다. 한때 윤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 이 발언에 대통령실이 공식 경고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행간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 나이트 바로 출발합니다. 8월 4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범이 범행 전날에도 흉기를 들고 현장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갑자기 들이닥친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40대 교사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교사의 제자였다고 진술했는데 교무실에서 일어난 범행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자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냉방용 대형 버스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안전관리를 책임지겠다며 예비비 69억 원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서울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태풍 카누는 다음 주 후반 동해로 북상해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밤 사이에 가려집니다. 두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마약 판매 혐의로 우리 국민 1명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의 사형은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인데 정부는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최모 씨가 범행 전날에도 흉기를 들고 서현역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최 씨가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데 무게를 두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임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을 잇따라 저지른 23살 최모 씨. 범행 하루 전 집 근처 대형 마트에서 흉기 2개를 사서 서현역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는 범행 전날에도 흉기를 든 채 이곳 서현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날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갔는데 다음 날엔 범행을 시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어머니 차를 끌고 나와 잔혹한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최 씨는 자신을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이 있다며 이들을 살해하고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도 스토킹 집단 구성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라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먹다가 대인기피증이 심해지자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지난 2020년엔 대인관계를 피하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최근 3년 동안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정신질환으로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데 무게를 두고 휴대전화 2대와 컴퓨터 1대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이 무차별 흉기 난동을 테러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살인미수 말고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모 씨는 차량으로 인도위를 질주하며 사람들을 친 뒤 곧장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흉기 난동을 벌이고 달아나다가 시민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범행 당시 아수라장이 된 현장과 검거 상황이 시민들의 제보 화면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차 한 대가 인도위를 마구 질주하며 행인들을 연달아 치고 지나갑니다. 충격이 어찌나 센지 부딪힌 사람의 몸이 위로 붕 뜰 정도입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모 씨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피할 틈도 없이 벌어진 끔찍한 상황에 지나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범행 차량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이후에도 최 씨는 차량을 몰고 백화점 앞까지 질주해 나갔습니다. 그리곤 차를 버리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난동을 멈춘 뒤에도 마치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듯 두리번거리며 백화점을 활보하기도 했습니다. 평범하게 걸어 다녔고 흐느적거리면서 그냥 태연하게 걸어서 갔었고 팔 그대로 들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무서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도 인지를 하게 된 거고. 피해자들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지고 비명이 이어지며 백화점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태연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아래 시민들을 내려다보기도 합니다. 이후 백화점 밖으로 빠져나가 먼저 소지하던 흉기 한 점을 화단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구대 근처를 지났습니다. 때마침 백화점에서 빠져나온 시민이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외쳤고 경찰은 지구대 근처에서 최 씨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쯤에 도착했을 때에는 경찰분들이 이미 범인 이렇게 제압을 하신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어요. 경찰은 곧바로 최 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오늘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는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흉기 난동 사건에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와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경찰이 한 남성의 주변을 에워싼 뒤 옆에 있는 상자를 열자 20cm 길이의 흉기가 튀어나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바로 다음 날 오전, 경찰이 흉기를 갖고 다니던 남성을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피의자가 잡힌 곳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6분 만에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고속버스 나가는 그 출구 그쪽으로 경찰차 한 대가 굉장히 급하게 오더라고요. 경찰 두 분이 내려서 이쪽으로 막 뛰어들어오셨어요. 피의자인 A씨는 20대 남성으로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자기 목에 흉기를 대고 있다가 보안요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주변에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서 자칫 사고가 터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문자도 오고 고속터미널 사건 관련해서 뉴스도 나와서 웬만하면 사람 많은 곳 가기 싫었거든요. 경찰은 A씨의 의료 기록 등을 확보해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들 사이 확산한 공포는 전국 곳곳에서 오인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선 자해한 남성이 웃옷을 벗은 채 번화가를 돌아다녀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밖에 등산용 나이프로 실밥을 떼던 시민을 흉기 난동범으로 오해하거나 무면허 운전자가 체포되는 과정이 흉기 난동범 체포 현장으로 알려지는 등 SNS를 중심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무섭죠. 요새 세상이 너무 무섭고 세상에 서원역에서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무서워서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나. 경찰은 서울 강남역과 잠실역, 경기 오리역 등 범죄 예고글이 올라온 주요 지점에 무장 경찰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최근에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경찰청장이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흉기 난동이 벌어질 경우 현장에서 총기나 테이저건 사용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신림역에 이어 경기 분당 서현역까지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무고한 시민을 향한 흉악 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은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흉기 소지자 검거를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경고나 공포탄 사격 없이 곧장 실탄을 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적극적으로 범인을 잡다 벌어진 행위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선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광장처럼
사람이 몰리는 전국 247곳에는 경찰 12,0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검문 검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 청장은 온라인으로 퍼지는 살인 예고 게시물이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게시자를 신속히 확인, 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경찰은 현재 온라인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을 추적해 일부 작성자를 검거한 상황인데 이 중 한 명은 구속한 채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나머지 작성자들도 IP 추적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범죄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 경찰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오후 담화를 발표하고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전 수사 역량을 집중해 게시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올라온 살인 예고 게시글이 2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작성자 5명을 검거했습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죄 엄정 대응하기 위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해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는 미국 등처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 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20대 남성이 들어와서 흉기를 휘둘러 교사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피의자는 전에 있던 학교에서 피해 교사의 제자였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흰옷을 입은 남성이 골목길을 뛰어갑니다. 잠시 뒤 인근 학교에 구급차가 도착하고 도로에는 경찰차들이 돌아다닙니다.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0대 남성이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2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메고 있던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는 학교 교무실에 찾아와 해당 교사를 찾았다가 수업 중이라고 안내받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별다른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 교사와 다른 학교 제자였다고 진술했지만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관계는 서로 아는 사이로 최근 문제가 되는 묻지마 범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오늘 일어났던 흉기 피습은 학교 안, 그것도 교무실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더 충격적인데요. 최근 들어서 흉기를 이용한 범행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는 와중에 학교에서 교사가 크게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학교를 나선 고등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을 만납니다. 자녀를 데리러 온 차들이 몰려들면서 학교 앞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피의자가 검거되고 1시간 반이 넘게 지난 뒤에야 학생들은 하굣길에 올랐습니다. 졸업생들은 자신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의 사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잘 지내고 절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성격이 아니었다며 중태에 빠진 선생님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학생들한테 너무 친절하고 장난도 너무 잘 치시고 인기도 많으신 분이었고 수업도 엄청 재미있게 잘 가르쳐 주시고 저희한테 화도 한 번 안 내시고.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흉기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흉기를 가지고 학교 안으로 들어간 것도 모자라 교무실까지 찾아가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별다른 제지가 없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정문이 개방된 상태였었고 외부인 출입이 너무 편안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최근 들어 연이어 들려오는 흉기 난동 소식. 아이를 믿고 보낸 만큼 학교에서만이라도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묻지마 사건도 있고 오늘 또 이런 사건이 있어서 많이 이제 아이들 학부모 입장에서 많이 좀 불안해요. 저는 마음 놓고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대전 지부는 성명을 내고 학교 전담 경찰관 배치,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 등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오늘 환자가 속출하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중앙정부가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폭염 대응을 위해서 예비비 69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전북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 냉장 탑차와 버스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스카우트 학생들이 시원하게 쉬고 찬 생수를 마시도록 냉방용 대형 버스와 냉장 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휴가지인 저도에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개선하고 정부 모든 부처가 현장 문제점을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폭염 대응 물품과 의료물자 마련 등을 위한 69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내려가 긴급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마지막 한 사람의 참가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안전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폭염으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가 가동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이틀 현장을 찾아 총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이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잼버리를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대회가 잘 마무리되는 게 중요하다며 잼버리가 정쟁거리로 변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대회 기간 축소나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잼버리 현장의 혼선은 여전합니다. 그간의 운영 미숙을 극복하고 대회가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세계 잼버리 수경지에 설치된 허브 클리닉은 경증 환자를 돌보는 소규모 의료시설입니다. 잼버리 수경지 전체에 5곳만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별안간 폐쇄됐습니다. 하루 환자가 1,000명 넘게 쏟아지는 상황 속 갑작스러운 인력 누수에 조직위는 리더십 문제일 뿐이라고 애둘렀는데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잠깐 일시적으로 굳이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걸어보시면 아마 운영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겁니다. 실제로는 일부 의료진이 열악한 근무 여건을 이유로 더 이상의 봉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의료진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일단 이번 주 안에 의사 37명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 냉수를 실은 냉장차를 보급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모자나 마스크 등 개인 폭염 물품을 지급해 온열 환자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화장실, 부실한 식단 등 그간 지적된 기초적인 운영 부실도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가 쉴 수 있는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고 야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영진의 조명도 오늘 추가 설치합니다. 그동안 뒤에서 대회 운영 정책 전반을 결정해온 세계 스카우트 연맹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특정 구역에 들어가는 걸 막는 등 실태를 감추려고 취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에 사건이 많아 언론 담당 인력을 충분히 배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운영 미숙과 준비 부족 등 그간 불거진 논란에는 참가자 대상 자체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Latest
satisfaction rate shows that over 62% of all participants were either very satisfied or satisfied with the program delivery so far. 갖가지 지원 계획이 나왔지만 아직 언제 어떻게 공급할지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그간의 운영 미숙을 만회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 질환 감시 체계에 따르면 어제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122명이었고 온열 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1명이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어제까지 온열 질환자는 누적 1,520명에 이르고 추정 사망자는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온열 질환자 수는 1.5배 이상, 사망자는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강릉은 최저기온이 30도 이상 유지되는 초열대야가 이틀 연속 나타났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다음 주 후반 우리나라 동해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훈 기자입니다. 폭염의 초열대야까지 가세한 강릉은 그야말로 펄펄 끓는 가마솥입니다. 지난밤 강릉 최저기온은 30.7도, 전날보다 더 높아 이틀 연속 초열대야를 보였습니다. 한낮 폭염 기세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강릉 낮 기온이 이틀째 사람 체온보다 높은 38도 안팎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34도 안팎의 고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서울 최저기온이 27도, 최고기온은 36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덥고 습한 성질을 가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일본 규슈 남쪽 해상에서 갑자기 방향을 북쪽으로 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후 일본 열도를 관통해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동해 먼바다를 지나거나 최악의 경우는 동해안에 바짝 붙어 북상한 뒤 북한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며 철저한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중국이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한국인 마약 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외교부는 사형 선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집행 재고 또는 연기를 요청해왔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중국 광둥성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 국적 남성 1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인 마약 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이 남성은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고 최고인민법원 심사를 통해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집행 재고 또는 연기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사형 집행 결정을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일이 한중 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 헤로인을 밀수, 판매, 운수, 제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우리 국민은 모두 6명으로 2001년 마약사범 1명과 2004년 살인으로 1명, 2014년 마약사범 4명이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두 의원은 검찰이 국회 비회기를 노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건 정치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재희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윤관석 의원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출석한 이성만 의원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지 않는 비회기에 다시 영장을 청구한 데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제가 잘 설명드릴 거고요. 이번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앞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첫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습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가 대표로 뽑힐 수 있게 지역 대의원들을 포섭하라는 지시와 함께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모두 6천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의원은 윤 의원이 건넨 돈봉투를 받고 다른 캠프 인사들에게 뿌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2시간 반가량 이어진 심사에서 검찰은 340쪽 분량의 화면 자료를 활용해 이번 사건이 당내 민주주의를 흔드는 금권 선거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매표 행위는 일반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이 국회의원에게는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불구속 상태가 이어지면 의원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의 여지만 더 커질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두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짜깁기 수사에 맞서 방어권이 보장되려면 불구속 수사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증거인멸은 전혀 없고요. 저는 압수수색할 당시에 핸드폰을 이미 제출을 했고 제 비밀번호도 다 알려줬습니다. 검찰이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돈봉투를 받은 의원 특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소환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국회를 뛰어넘고 곧장 진행한 현역 의원 구속심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대인입니다. 네,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 시공 문제를 놓고 여야는 나란히 당내 전담팀을 꾸려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권 카르텔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비위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부의 실태 파악을 지켜본 뒤 제도 보완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실 시공 진상 규명 TF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 원인은 안전 불감증과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며 이를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 부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부실공사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며 특히 전관 특혜 관행이 드러난 LH에 대해선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 정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국정조사 추진을 두곤 신중한 태도로 돌아서긴 했는데 TF 첫 회의부터 이권 카르텔과 진상규명에 방점을 찍으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듭 부각할 태세입니다. 인천 검단 부실 아파트 현장을 방문한 민주당도 원내에 대책기구를 꾸리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의 철저한 실태 파악부터 촉구했습니다. 우선 정부가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무량판 공법을 쓴 민간 아파트도 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마다하지 않겠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또 여당과 협의해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도 TF가 국토위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도 국토소위위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권의 전 정부 책임 돌리기엔 발끈했습니다. 문제가 된 무량판 공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범 적용됐다고 반박하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 등 책임자 처벌도 요구했습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부실 아파트 사태의 해결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 원인과 대책을 두고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공방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가 올 초부터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 간 다툼이 있던 날 당일 화난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 힘들어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교원단체들은 악성 민원 관련 의혹은 하나도 규명하지 못한 빈 껍데기 조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약 열흘간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학급 내 정치인 가족이 있다거나 학부모들이 압력을 넣어 학교 입장문이 수정됐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인이 1학년 담임을 가장 원한 것도 사실인데 다만 올 초부터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와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반 학생 한 명이 2, 3일에 한 번씩 선생님 때문이다라고 울부짖으며 불안해했지만 부모는 상담에 응하는 대신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왜 그러느냐며 되물었고 학교 폭력 사건으로 공식 접수된 건 없지만 이른바 연필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일 학부모가 개인 전화로 수차례 전화하고 엄청 화를 냈다며 힘들어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악성 민원은 확인되지 않았고 교사 전화번호 확보 경로와 실제 폭언 여부 등은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사실상 새로 확인된 내용이나 자료는 없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참여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하였고 조사가 방학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고인과 관련된 업무용 PC, 학급 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된 상황이어서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원 응대 시스템을 정비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조사의 핵심이 되어야 할 악성 민원 관련 내용을 모두 경찰에 떠넘긴 빈 껍데기 같은 결과라며 고인의 업무상 고충을 면면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조사 자료의 민간 이첩에 대해서 국방부가 집단 항명 사건으로 규정하고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관 지시를 어기고 민간 경찰에 이 조사 자료를 이첩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여러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민간 경찰에 이첩한 건 지난 2일. 사망 사건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에 따른 조치인데 이 자료는 곧바로 군에 회수됐습니다. 경찰에 자료를 넘긴 해병대 A모 수사단장은 장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로 수사단장에서 해임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자료의 특정 혐의를 단정해 민간에 넘기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걸 빼도록 했고 법리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첩을 보류했는데 수사단장이 지시에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자 여러 명을 집단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여러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군 관계자는 특정 혐의를 조사 자료에 적시하더라도 민간 경찰이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국방부가 이를 미리 예단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유와 관계없이 지시를 어겼다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해병대 주요 간부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해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조사가 엉뚱하게 군 내부 문제로 치달으면서 유가족도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최상병 부모는 국방부와 해병대의 문제가 실체적 진실규명 의지와는 무관하기를 바라며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영우,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 14명이 다쳤습니다. 두 분은 지금 중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오늘 전국에서 각종 살인 예고글까지 올라오면서요. 오늘 국민들이 굉장히 조마조마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오늘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하루 동안 계속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안한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걱정이 되죠. 그리고 한 나라의 치안을 맡은 총책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거의 뭐 90몇 %는 한국은 안전한 나라다. 치안. 예, 치안이 좋다. 밤길을 혼자 걸어도 별일 없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자꾸 이제 묻지마 그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더더욱 이게 모방 범죄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말 어수선하고 특히 이제 여성들이 더 취약한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그 트라우마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생겼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역이나 이런 데 사람 많은 데 가면은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더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처벌도 중요합니다마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경찰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네. 근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예방이 필요한 거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좀 준비와 예방 그 노력이 필요하다. 무조건 지금 보니까 이제 사형제를 다시 네. 부활시켜야 된다. 종신형을 또 다시 강화해야 된다. 가중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그 의견도 예.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역시 예방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이런 때일수록 잘 들어가지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전문가도 통계부터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책이 정말 절실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 윤익은 경찰청장 오늘 사상 첫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그 치안 활동이 좀 강화가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국의 다중시설이라든지 예. 또 뭐 무슨 종합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순찰이라든지 또 오늘도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흉기를 갖고 있는 듯이 보이는 또 이렇게 들고 있다가 뭐 가방에 넣은 그런 사람들이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방 범죄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뭐 사이버 공간에서도 뭐 이런 예고를 하고 뭐 대통령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조금 더 이렇게 치안 활동들을 강화함으로써 또 실질적으로 좀 이제 그동안의 신림동 사건에서도 너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존댓말을 한 그 자체도 문제가 됐거든요. 네. 좀 공권력도 너무 약해져 있는 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테이저건, 네. 그리고 총기 다 네. 물리력을 행사한다 오늘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너무 그동안에 이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다수의 국민들이 다치고 피해받는 부분들이 오히려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왔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경찰청장도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뭐 이렇게 경찰로서의 어떤 네. 그 말하자면 강력한 범죄 혐의자들을 사전에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쓰겠다는 거고 뭐 어떤 면에서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국민들도 그런 데 대한 공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무도한 흉악범죄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여론에서는 앞서 얘기하셨지만 사형제 부활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법무부가 지금은 무기징역 하면은 가석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검토하겠다 오늘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요. 네. 사형제 부활 뭐 이런 그 논의가 또 시작되면은 그게 또 블랙홀이 돼요. 예. 그게 정쟁이 되고 그거 자체가 엄청난 또 사회 혼란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 부활을 꺼내드는 것보다는 무기징역에 있는데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좀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그러니까 얘기인데요. 이제 처벌을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제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거예요. 격리시키고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또 그 범죄 혐의자 범인이 이제 사이코패스인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격리시키자라는 논의까지 이제 진행은 되고 있는데 네. 뭐 좋습니다. 그런 그 처벌 강화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범죄에 대한 정확한 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병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석방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종신형 하는 경우 모든 그런 거에 이런 것들이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말이죠. 이런 그 연구 활동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거를 같이 좀 들여다봐야지 무조건 강력한 입법 조치, 네. 입법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저는 또 다른 양상의 그런 어떤 정쟁으로 갈 가능성이 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전문가들의 이런 때일수록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야 된다 예.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어이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처벌 위주로 이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만은 처벌보다는 예방 조치와 그다음에 이제 경찰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경찰력을 어떻게 더 충원할 것인지, 네. 그다음에 어떤 무기를 소지하고 또 과잉 대응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걸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또 전문적으로 받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종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조금 법을 이렇게 보완하는 일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요. 네, 필요합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신중해가지고 가능하면 예. 이 사람 저 사람 막 입법을 그냥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기보다는 당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당정 차원에서 네. 또 이런 문제는 여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입법 활동을 하면은 훨씬 그게 효과적이죠. 예. 오늘 정부 여당도 비공개 회의를 열었더라고요. 가석방 없는 종신제 신설 문제도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김영우 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비슷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만희 행안위 여당 간사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실무 당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문제들은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이나 법무 등 관련 부처와의 의견을 계속해서 나눈 이후에 전문가 의견 경청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신설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조금 신중하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사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형제가 우리나라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흉악범을 사회에서 좀 격리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 같은데 네. 현행법을 보면은 무기수가 유기수보다 오히려 그 가석방 심사에 빨리 오르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좀 법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하는데 보완은 돼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일단 생각이 무기수는 20년이 넘으면 이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아예 무기수가 20년이 넘었는데 가석방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네. 유기수인 경우에는 형기가 10년이 남아 있으면 가석방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무기수가 21년 만에 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면 예를 들면 30년형을 받으면 어쨌든 20년 동안 유기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도 못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종신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이 이제 없어진 사형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그런데 이제 다 아까 우리 김영우 의원도 잘 말씀하셨다시피 분류를 잘 해야 돼요. 네. 이 종신형의 그 어떤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경우에는 보복 범죄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무기수 중에 가석방 대상자가 20명 또는 40명 1년에 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보복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신병 치료, 조현병 치료라든지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단순한 무기수라 하더라도요. 초기에 잘못해서 무기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말하자면 조직에 잘못 들어와서 잘못한 그냥 한 번의 실수에 의해서 무기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선별해서 골라내고 오히려 지금 현재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판단을 잘해서 아예 병원에 집어넣는 그런 경우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이제 우리가 인권 하면서 이것을 다 이렇게 말하자면 풀어주는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보복 범죄가 양산되고 또 공권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림동 사건만 하더라도 이미 17번 정도의 그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국가적 보호라든지 혹은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런 타임을 놓쳤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죄를 하는 것보다도 그 못지않는 말하자면 관리, 처방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처벌 강화 뭐 중요합니다만 앞서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자, 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이 더 충실하게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신평 변호사의 어제 발언 하나가 파장이 좀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듣고 오시죠. 여론조사에서는 국힘당이 그 수도권에서는 거의 전멸. 또 전체 의석수에서도 지금 의석보다도 오히려 더 줄어드는 이런 그 참혹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윤 대통령이 도저히 국힘당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어요. 지금 윤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로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심각한 고민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런 대통령 신당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실현 가능성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정권 창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모든 있는 표 없는 표를 다 모아가지고 한 게 0.73% 차이였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거의 반쪽이죠. 정치권 완전히 지금 두동강 났죠. 이런 상황에서 신당을 또 한다? 그 사실상의 신당이라기보다는 분당이죠. 지금 국민의힘의 분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몇 사람 더 합류해가지고 신당을 한다고 한들 결국 크게 봤을 때는 이 보수의 분열입니다. 그러면은 내년 총선 해보나 마나 폭망이죠. 그리고 이 여당 큰 정당 아닙니까? 큰 정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 친윤 세력들, 친윤 정치인들로만 그 순수한 사람들만 모아서 만약에 신당을 한다. 이게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당은 유사일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큰 정당은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올 때 가장 총선에서 선거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의 축제가 아니라 당원들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어느 정당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이 있느냐. 그게 사실은 굉장히 강한 정당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신당이나 그것은 분당의 다름 아닌데 그것은 총선 폭망으로 가는 길이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을 또 본선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 경쟁력이 있는 정치인들을 잘 공천하느냐. 공천 시스템을 통해서 김영우 전 의원처럼 공천 잡음 없는 게 저는 제일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제대로 정말 내년에 총선을 하려면 공천 잡음이 없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253개 지역구 선거에서 저는 전원 후보를 경선으로 뽑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그렇습니다. 내세우기 위해서 전원. 예를 들면 거기서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뭐 원희룡 장관, 뭐 박민식 장관 이런 분들도 이제 총선에 내보낼 때 철저하게 어느 지역에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면 얼마나 떳떳합니까? 예. 얼마나 좋은 공천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공천 시스템 개혁도 되는 것이고요. 네. 공천 잡음 없이 아마 우리 당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제 주장입니다. 될 대목인데요. 어쨌든 대통령의 신당 창당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자, 왜 이런 시점에 이 얘기를 심평 변호사가 했을까? 또 혹시 어떤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닐까? 좀 궁금증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마 첫 번째는 네. 대통령께서 여야를 포함해서 현재의 국회의원을 보는 시각, 네. 과거에 검찰이셨을 때부터 봤을 때 개개인의 어떤 면면이나 프로파일로 봤을 때 지금도 뭐 특히 야당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준범죄 집단처럼 보는 시각, 뭐 꼭 그런 시각만 갖고 있겠습니까만은 일부 현재도 지금 계속 불체포 특권을 말하면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야 될 정도의 국회가 썩어 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꼭 뭐 신당, 나만의 신당이 아니더라도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본인이 국민의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두고 고민하는 그룹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총선에 가까워지면서 방금 우리 김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그걸 해낼 수 있을까? 계산했을 때 해낸다고 했을 때 실익이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제일 재밌는 현재 현상은 그 무당파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보다 더 높아지는 비율이 생기지 않습니까? 신당하기 딱 좋은 분위기지만 신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주 매우 모순적인 현상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그 여론은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근데 그런 부분이 하겠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심평 변호사의 진단은 틀렸습니다. 틀렸다. 저는 오히려 다음 총선에서는 호남에 계신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율이 떨어지면 민주당이 완전히 전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을 생각해 보면요. 당별로 굉장히 큰 차이로 진 거 아닙니다. 각 지역별로 말하자면 근소한 차이로 그게 100석의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렇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저게 심평 변호사의 진단이 팩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수도권 총선 전멸. 자,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요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을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은 이거 완전 허위다 이렇게 발끈하긴 했는데요. 이 자체 여론조사 진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그 현역 의원들이나 또 당협위원장들이나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 사석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걱정 많이 합니다. 걱정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뭔가 더 역동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층으로 분류되는 많은 국민들이 계신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호소력이 있어야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무슨 분당을 얘기하거나 신당, 창당 얘기를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얼만큼 중도층에게 호소력이 있을 정도로 개혁을 확실하게 하느냐. 이 개혁 경쟁이 지금 돼야 되는데 사실 양쪽 정당이 지금 개혁 경쟁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보면은 뭐 지금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혁신을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여당이지만은 당은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좀 조용한 듯하지만은 이것이 좋은 것이냐 말이죠. 뭔가 역동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총선에서는 굉장히 저 당은 정말 변화한다.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개혁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공천을 잘 하면서도 공천 잡음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수도권에서 내년 총선 이긴다? 장담할 수 없죠. 장담할 수 없다. 굉장히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까 수도권은 거의 지금 현역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커리어도 딸리고 네. 여러 면에서 인지도도 딸리고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총선 그 뭐라 그럴까요?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총선을 이제 이기려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수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계속 연패를 해왔거든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작년에 이제 지방선거, 지자체 선거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조직 면에서나 또 인물 면에서는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여론조사 진위 여부 따지기 전에 지금 걱정하는 그 분들이 굉장히 많다, 주변에서. 어쨌든 심평 변호사 얘기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이 황당무계한 얘기했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경고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보는 시각, 또 경고 이런 뜻이 또 담긴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본다라면 어쨌든 말하자면 그 당에서의 어떤 그 윤 대통령에 대한 로얄티라든지 충성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얕다. 또 홍준표 그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을 보는 어떤 그 물론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돌아서는 존중하지 않는 듯해 보이는 이런 분열적인 뭐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이렇게 마음에 대통령께서도 걸리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뭐 방금 진단이 있었습니다만은 소위 그 말하자면 전화 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하고 완전히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여론조사 자체도. 근데 속마음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화 면접 조사 자체에서는 민주당이 확 떨어지지만 또 반대되는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안심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또 실제적으로 현역 물갈이론까지를 포함해서 봤을 때 뭐 어떤 여론조사는 문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훨씬 더 불리하게 위기감을 줄 수 있는 조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무슨 일부러 허위로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라든지 혹은 중도층이나 보수층들이 현재 국민의힘을 보는 시각이 어떤가를 면밀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데이터 자체가 완전히 헛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신당 이 문제도 사실 야 이대로는 내년 선거가 어렵다. 국민의힘 여당이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위기 의식에서 조금 나올 법한 얘기면은 저는 오히려 안심이 돼요. 근데 이제 이대로 가면 내년 우리가 대승이다 말이죠. 내년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내년 선거는 정말 어려워진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정당이 여야를 막론하고 위기의식을 갖는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길 확률이 커요. 근데 지금 그런 게 별로 안 보이거든요. 양당 모두. 양당 모두 조금 그냥 이대로 한번 버텨볼까? 뭐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당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볼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본인을 지켜줄 혁신위원회, 혁신 자체를 할 정말 진짜 혁신위원회가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도 그 수권 정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그다음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책임이 크단 말이에요. 또 내년 가면은 또 어쨌거나 중간 그 평가적인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내년에 수도권에서 이겨가지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압승하기 위해서는 위기의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술이 나오는 거겠죠. 위기의식이 가장 큰 전략이다. 그다음에 전술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 양당 모두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주셨는데요. 자, 심평 변호사가 신당 추진한다는 얘기를 한 그 배경으로 유승민, 이준석 그리고 홍준표 이 세 사람을 꼽았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또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죠. 오늘 얼찍이 멘토가 넘쳐나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딱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염두에 뒀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보면 저 말을 뭐 제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언제적 얘기냐. 심평 변호사가 대통령과 실제 대화를 나눈 시점이 언젠가 까마득한 옛날일 수도 있겠다. 초기.
이제 뭐 대통령 후보 시절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기본 시각을 얘기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에둘러서 그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대통령이 하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제가 느낄 때도 조금 더 질 높은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말씀이 나올 법한데 지금 현재 뭐 예를 들면 뭐 그 무슨 무량판 구조 그런 얘기를 할 때도 꼭 갈라치기를 하시잖아요. 전 정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국민들이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 자체가 현재 지금 이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올바로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아마 본인은 이제 최근에 나타난 당의 어떤 그 자기에 대한 과도한 뭐 말하는 징벌 이제 형평성을 잃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그 안에 들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요 며칠 민주당 혁신위 이야기 때문에 민주당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 국민의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유튜브 채널 그 여의도 재건축 이란 걸 선보였던 이준석 전 대표도 최근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파급력 있는 발언들을 또 내놨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여당이 지난번에 110에서 이 정도 110개 정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것보다 좀 낮을 거다. 국민의힘이 100개 정도 될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민주당 계열이 한 180개 정도 할 거다. 양쪽이 고루 인물난일 수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은 지방선거든 아니면 총선이든 여러 번 이제 당선돼가지고 여기 이제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재선 3선이 됐어요. 선수 자체가 스펙이 됐어요. 대대적인 물갈이를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 지역구별 판세나 이런 걸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지금쯤 이미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황도 지금까지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소위 검사 공천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검사들이 서울 뛰어들어가지고 갑자기 이기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일 총선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은 뭐 이 정도면 참패인 거죠. 지난번보다도 작은 100 그리고 범민주당계를 해서 180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분석한 근거를 좀 보면은 양쪽이 다 인물난인데 그래도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지금 선수가 높은 현역 의원들이 좀 많은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금 그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김영우 전 의원께서 하신 말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기의식을 얘기한 건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한 발짝 뒤에서 보면은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는 뭐 당대표를 했었고 엄청난 그 스피커죠. 그리고 이제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엄청난 스피커입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의 그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판 뭐 할 수는 있는데 보면은 조금 애정어린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많은 또 당원들의 또 얘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더 비판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년 총선은 여야 간의 정말 엄청난 전쟁이죠. 저는 제2의 대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여당이 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윤석열 정부는 너무나 힘든 과정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화력을 좀 분산시켜줬으면 좋겠다.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당대표는 좀 비판을 하더라도 애정어린 좀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내부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말고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하는 얘기를 우리 당은 또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내년 특히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인재 영입을 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자는 겁니다. 그리고 공천 잘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우리가 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 속보자목이 한 가지 나갔는데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에서 지금 온열 질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지금 불만 사항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영국 BBC 보도 내용인데 영국 스카우트가 잼버리 행사장을 철수해서 지금 호텔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국제적으로 이런 여론이 형성될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계속 그 요청하는 것이 빨리 아이들을 대피시키라, 피신시키라 이런 요구들이 외신에서 너무 많이 뜨고 있거든요. 빨리 그야말로 어떤 정부가 이 상황을 장악해서
오히려 이 공간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폭넓게 생각해서 다른 지역을 순회한다든지 조금 숲이나 그늘이 있는 쪽으로라도 유도하는 그런 대책이 있고 마지막 행사를 말하자면 그 새만금에서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좀 총체적인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앙 정부가 직접 우리가 챙겨서 하겠다. 오늘 네. 예산도 배정하고 나섰으니까 현장에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속보가 들어서 잠시 전해드렸고 그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 앞서 이제 100대 180 얘기를 하나 했었고 또 하나 총선 그 무조건 총선에는 나가는 것이냐 이 질문에는 굉장히 강력한 그 출마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면서 유승민 사례처럼 공천 안 주고 장난을 치면 내가 신당을 창당하거나 탈당하거나 뭐 무소속 출마 다 비슷한 얘기고 뭐든지 다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 노원병 공천을 할까요? 그러니까 노원병에 이준석 대표를 안 주겠죠. 안 줄까요? 예. 근데 노원병은 국민의힘에는 또 뭐 유리한 적도 아니고 험지잖아요. 뭐 그러나 뭐 꼭 뭐 요즘에 뭐 수도권이라는 게 특히 서울은 험지가 별로 없습니다. 구로 금천을 제외하고는 거의 관악 구로 금천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험지라고 말할 때도 없어요. 거의 벨트 자체가. 경기도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노원구도 물론 세 구 중에서 유리한 적이 있고 불리한 적은 있겠죠. 근데 이제 과연 지난번에 이제 유승민 대표가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 결과적으로 김은혜 수석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충격이 많았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공천을 줄 듯 안 줘서 출마도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고. 그런 어떤 위기의식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더 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뭐 이제 당권 정지는 이제 총선 전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누구라도 다른 분들이 너 공천은 내가 보장해 줄게라는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어떤 그 전략과 전술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 김용호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당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면서 비판도 해야 되는 것인데 저 두 분이 일관되게 저렇게 하면서 왜 같은 당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정도. 차라리 정말로 지금처럼 신당하기 좋을 때 신당을 하시라 이거죠. 그런 지금 요구가 얘기를 나올 수 들어보면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안에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강한 것 같아요. 그건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내가 제일 뭐 이렇게 대표 중에서 젊은 사람이니까 미래가 오래된 사람입니다. 김은경식 표현으로 하면 견디면 내가 다 한다. 오래 남을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탄압받아도 충분히 내가 장악할 수 있다. 내가 넣은 당원들이 많고 지금은 핍박받지만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무리하게 내가 밖에 나갈 이유가 없다. 한두 번 꿇어도 내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계속 당원들을 모집할 수 있다라는 어떤 진지전적인 개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게 훨씬 더 당을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역으로 보면 심평 변호사 말대로 저런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 당을 해야 돼? 새로운 당을 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대통령도 판단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공천도 안 줄 것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 100% 경선으로 하는 게 좋다 앞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정과 상식, 정의로운 사회를 부르짖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그 정신을 공천 시스템에 그대로 녹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특권 없다 말이죠. 무슨 카르텔도 없다 말이죠. 그다음에 능력 있으면은 경선으로 해가지고 당선되라. 그러면은 경선으로 하면 근데 점수로 다 하나씩 매길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징계 이력이 있거나 좀 불리해지는 거. 그렇죠. 징계라든지 아니면 도덕적 결함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그 자격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심각한 그런 거는 컷오프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경중을 잘 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파급, 파장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253개 선거구를 경선시키고 이준석 전 대표도 뭐 노원병에 나온다 그러면 그쪽에서 다른 사람하고 경선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누구나 다 떳떳하다. 한동훈도 떳떳하고 뭐 원희룡 장관도 떳떳할 것이고 그래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저 당은 확실히 공정하거나 페어하거나 잡음이 없거나 그게 또 본선 경쟁력을 높여주는 길입니다. 왜냐하면은 무소속으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 출마를 봉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오히려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누구나 순응할 수 있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이 신당 관련 얘기를 조금 하고 있었는데 신당 깃발을 든 분이 이미 있잖아요. 양향자 의원도 있고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도 있고요. 그런데 그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자,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좋게 본다 28%, 좋지 않게 본다가 55%예요. 그리고 이 가능성이 있다가 15%, 성장 가능성이 없다가 70%예요. 네. 앞서 김영주 전 의원께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무당층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또 신당 창당에 대해서 국민한테 여론을 물어보면 이렇게 썩 좋은 결과는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을 그러니까 해야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 예. 시절에 상당히 국민들이 그런 제3당의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네. 자기 역할을 못하더라, 결국 흡수되더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가졌던 그 열망들이 이렇게 분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국민의힘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음 총선은 양당 구조가 되면서 인물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즉 새로운 신당의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일부의 말하자면 무당 중도층들이 일시적 철회를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투표에 안 가거나 양당 중에 하나의 어떤 인물 구도로 보고 갈 것이다. 근데 아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고 있냐 이거죠. 지금 네. 정도면.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민들은 양당의 현역을 교체하고 싶어요. 예.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새로운 인물이 말하자면 썩었다고 생각하는 현역보다 더 미미해서 어쩔 수 없이 현역을 찍어야 될 상황이 지금 현재는 여야가 맡고 있는 현실이란 거예요. 훨씬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하고 훈련시켜야지 그 사람을 찍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뭐 많은 올드보이들이 기한한다고 얘기하지만 예.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과연 젊은 정치인들이 더 국민들의 믿음에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옛날 오래된 정치인보다 더 과하게 무슨 그 당대표 옆에서 이렇게 시중이나 드는 그런 어떤 옛날에 YS의 젊은 시절이라 네. 같은 강란 있는 새로운 깃발이 안 보인다. 그럴 바에 구간이 명간하냐 이런 생각들도 막 복잡하게 돼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양향자, 금태섭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신당의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거는 두 분 다 대통령 후보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당이 된다 하면 뭔가 최소한 구심점이 되는 안철수가 예. 대통령 후보는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건데 당장 금태섭, 양향자 두 분이 훌륭하긴 해요. 네. 그렇지만 저분을 믿고 내가 인생을 따라갈 만한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회하는 거죠. 그런데 거대 양당이 싫다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당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또 희망적이지 않은 의견을 갖고 계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그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고 각 지역구에서 1등하는 사람만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당제인데 그렇게 보면은 네.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당의 깃발을 들고 나온 금태섭 또 양향자 의원 보면은 훌륭한 분입니다만은 네. 그분들의 깃발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양당에 대한 비판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도 안 보여요. 그냥 국민 여러분 양당 싫으시죠? 신당 필요합니다. 요 정도 얘기 가지고는 안 통하는 된다. 거죠. 예. 더더군다나 이게 총선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표 방지 심리가 있거든요. 모든 유권자는 내가 투표하는 이 사람이 당선되기를 바라지 그냥 좋은 사람에게 그냥 무작정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당이 내세우는 것만큼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결국 양당으로 이게 표가 갈리는 그런 것이 되고 신당을 하려면은 정말 유능한 경쟁력 있는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몰려야 됩니다. 예. 인재가 몰려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양당에도 안 몰리니까 사실 더 힘들다고 더 힘들고 시간이 갈수록 양당에서 공천 못 받거나
떨어지거나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 결국은 옛날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너무나 커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말이 신당이지 그냥 분당이고 탈당이고 가출한 정당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당이 성공하려면 무당층 표심에 소구할 수는 어떤 가치는 들고 나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나이트 포커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우,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0대 최 모 씨가 범행 전날에도 흉기를 들고 서현역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최 씨가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데 무게를 두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을 잇따라 저지른 23살 최 모 씨. 범행 하루 전 집 근처 대형 마트에서 흉기 2개를 사서 서현역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는 범행 전날에도 흉기를 든 채 이곳 서현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날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갔는데 다음 날엔 범행을 시도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어머니 차를 끌고 나와 잔혹한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최 씨는 자신을 해치려는 스토킹 집단이 있다며 이들을 살해하고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도 스토킹 집단 구성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라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먹다가 대인 기피증이 심해지자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지난 2020년엔 대인관계를 피하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최근 3년 동안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정신질환으로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데 무게를 두고 휴대전화 2대와 컴퓨터 1대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이 무차별 흉기 난동을 테러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살인미수 말고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이 벌어진 지 바로 다음 날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서는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흉기 난동 사건에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경찰이 한 남성의 주변을 에워싼 뒤 옆에 있는 상자를 열자 20cm 길이의 흉기가 튀어나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바로 다음 날 오전, 경찰이 흉기를 갖고 다니던 남성을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피의자가 잡힌 곳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6분 만에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고속버스 나가는 그 출구 쪽에 그쪽으로 경찰차 한 대가 굉장히 급하게 오더라고요. 경찰 2분이 내려서 이쪽으로 막 뛰어들어오셨어요. 피의자인 A씨는 20대 남성으로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자기 목에 흉기를 대고 있다가 보안요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주변에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에서 자칫 사고가 터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문자도 오고 고속터미널 사건 관련해서 뉴스도 나와서 웬만하면 사람 많은 곳 가기 싫었거든요. 경찰은 A씨의 의료 기록 등을 확보해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들 사이 확산한 공포는 전국 곳곳에서 오인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선 자해한 남성이 웃옷을 벗은 채 번화가를 돌아다녀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밖에 등산용 나이프로 실밥을 떼던 시민을 흉기 난동범으로 오해하거나 무면허 운전자가 체포되는 과정이 흉기 난동범 체포 현장으로 알려지는 등 SNS를 중심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무섭죠. 요새 세상이 너무 무섭고 세상에 서원역에서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무서워서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나. 경찰은 서울 강남역과 잠실역, 경기 오리역 등 범죄 예고글이 올라온 주요 지점에 무장 경찰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기 성남시 모란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2시 반쯤 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묻지마 범죄를 걱정하는 글을 썼길래 장난삼아 쓴 댓글이라면서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A씨에게서 실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지닌 채 경찰 치안센터에 침입했다가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특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5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낮 12시 40분쯤 수원시 고등동 경찰 치안센터 유리문을 돌로 부수고 안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점심시간이라 센터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치안센터를 찾았는데 아무도 응대하지 않아 문을 부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교사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학교 안, 그것도 교무실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더 충격적인데요. 연이은 흉기 범행 소식에 학교마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학교를 나선 고등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을 만납니다. 자녀를 데리러 온 차들이 몰려들면서 학교 앞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피의자가 검거되고 1시간 반이 넘게 지난 뒤에야 학생들은 하굣길에 올랐습니다. 졸업생들은 자신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의 사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학교로 달려왔습니다.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잘 지내고 절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성격이 아니었다며 중태에 빠진 선생님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학생들한테 너무 친절하고 장난도 너무 잘 치시고 인기도 많으신 분이었고 수업도 엄청 재미있게 잘 가르쳐 주시고 저희한테 화도 한 번 안 내시고.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흉기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흉기를 가지고 학교 안으로 들어간 것도 모자라 교무실까지 찾아가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별다른 제지가 없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정문이 개방된 상태였었고 외부인 출입이 너무 편안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최근 들어 연이어 들려오는 흉기 난동 소식. 아이를 믿고 보낸 만큼 학교에서만이라도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묻지마 사건도 있고 오늘 또 이런 사건이 있어서 많이 이제 아이들 학부모 입장에서 많이 좀 불안해요. 저는 마음 놓고 아이들이 학교 다닐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대전 지부는 성명을 내고 학교 전담 경찰관 배치,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 등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지난달 신림동 칼부림 사건에 이어서 유사한 형태의 모방 범죄로 보이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새벽 김포시에는 20대 청년이 칼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고 어제 퇴근 시간 이 서현역 백화점에서는 신림동과 유사한 칼부림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신림동 사건과 어제 사건의 피의자들은 특별한 범행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살인 예고글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부림을 예고한 장소와 시간을 모아 만든 칼부림 예고 목록까지 이렇게 SNS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일반 시민들이 집 밖에 나오는 것 자체에 공포와 불안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흉기 난동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호신용품을 찾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인터넷 쇼핑몰의 상위 검색 키워드 이렇게 2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호신용품 관련 검색어일 정도로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호신용품도 잘못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행에 대해서는 호신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판례도 있지만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서는 상해죄라든지 또는 법적 조치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용에 유의할 것을 공고드리겠습니다. 길거리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요즘, 정부와 경찰의 더욱 강력한 대비책과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자는 취지인데요. 찬반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13일 만에 서현역에서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국민 공포와 불안이 극도로 커진 상태입니다. 이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사형제가 폐지되진 않았지만 1997년 이후론 집행되지 않고 있고 무기징역은 20년만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돼 다시 풀려날 우려가 남는 만큼 이를 보완할 형벌을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실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는 지난 2017년엔 11명, 그 이듬해엔 40명, 지난해 16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형제가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기능하기도 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다른 재소자를 살해한 무기수에 대한 사형 선고를 뒤집으면서 이 같은 시도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사형 존폐 판단과 별개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함께 두는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이른 시일 안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5년에 불과한 18세 이상 소년범 무기수의 가석방 심사 대상 기간도 함께 개정할지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선 찬반이 분분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범죄 예방 실효성 논란과 교화 가능성 차단이란 점에서의 반대 의견이 부딪히는 겁니다. 특히 사형 존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새로운 법정 최고형 도입인 만큼 입법 논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형제에 대한 대체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걸 시행을 하면서 전국적으로는 사형제 존폐 여부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잔혹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지만 현행 형벌 제도로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형벌 도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최근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을 상대로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에게 곧장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간호사를 꿈꾸는 여고생입니다. 또 흉기 난동이 벌어진 백화점에서도 10대 소년들이 피해자들의 지혈을 도왔습니다. 참혹했던 사건 현장에서 두 발 뻗고 나섰던 10대 영웅들을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를 질주하는 최모 씨의 차에 치인 60대 여성의 몸이 그대로 붕 뜨더니 멀리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불이 나게 달려간 남편은 미동도 없는 아내의 모습에 주저앉고 맙니다. 근처를 지나다 가까스로 사고를 피한 고등학교 2학년생 박모양. 할머니 한 분이 붕 떠서 날아가시고 머리부터 떨어지셔서 의식도 없으시고 맥박 호흡도 없으시길래
모두가 혼비백산한 상황이었지만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쓰러진 여성에게 달려가 침착하게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간호사를 꿈꾸며 평소에 익혀뒀던 겁니다. 간호대 지망생이어서 더 평소에 의학 관련 영상을 보기도 했고 제 옷으로 머리를 받치고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됐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박양의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않았고 심정지 상태였던 60대 여성은 심장이 다시 뛰며 병원에서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른 대응을 했더라면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많이 들었는데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해서 좀 한시름 났습니다. 영웅은 흉기 난동이 벌어진 백화점에도 있었습니다. 역시 10대 청소년들로 한 명은 최 씨의 흉기에 찔린 피해자들에게 달려가 응급처치를 하고 칼에 찔리신 것 같다 지혈부터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분들 다 오시고 구급대원 오시고 하는데 다른 한 명은 혹시 범인이 오진 않을지 주위를 살피며 지혈을 도왔습니다. 옆에서 친구가 지혈하고 있으니까 범인이 오나 안 오나 계속 살펴보고 소방관분들 오실 때 여기 피해자분들 계시다고 안내해드리고 참혹한 범행 현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 10대들의 행동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환자가 속출하는 등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안전관리와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폭염 대응을 위해서 예비비 69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강혜경 기자입니다. 전북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 냉장 탑차와 버스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스카우트 학생들이 시원하게 쉬고 찬 생수를 마시도록 냉방용 대형 버스와 냉장 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휴가지인 저도에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개선하고 정부 모든 부처가 현장 문제점을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폭염 대응 물품과 의료물자 마련 등을 위한 69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내려가 긴급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마지막 한 사람의 참가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안전관리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폭염으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가 가동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이틀 현장을 찾아 총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이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잼버리를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대회가 잘 마무리되는 게 중요하다며 잼버리가 정쟁거리로 변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대회 기간 축소나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 참가한 영국 스카우트가 행사장에서 철수할 예정이라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BBC는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청소년을 파견한 영국 스카우트 측이 전반적인 행사장의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틀에 걸쳐 호텔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스카우트 측은 당초 계획대로 귀국은 13일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바가지 요금 논란과 관련해서 독점 사업을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GS25는 현장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 일부 상품을 10% 정도 인상 판매했다면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어제부터 모든 상품을 시중 가격으로 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잼버리 참가자들은 외부 편의점에서 500원에 파는 생수를 1,000원에 팔고 4,000원에 판매하는 얼음을 7,000원에 판매한다는 불만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잇따라 조사를 받으면서 대북 송금 의혹 수사도 이 대표 소환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정호 기자입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9년 경기도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정 전 실장이 도지사 방북을 서둘러 추진해달라고 했다라는 진술이 사실인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2명이 잇따라 조사를 받으면서 이 대표 소환만 남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단 한 차례 식사한 게 전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마찬가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역시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조사 필요성을 먼저 공식화한 서울중앙지검이 이달 중 소환 조사에 나서면 이어 수원지검도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이 넘겨받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과 관련한 보고를 했다고 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부지사의 오는 8일 공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방북 비용과 관련해 옥중 편지에서 사전 보고는 없었다고 밝힌 이 전 부지사는 사후 보고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을 사과하러 간 자리에서 대한노인회장의 이른바 사진 따위를 두고 야권에서는 명백한 폭력이자 모욕적 행위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폐륜이 끝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김 위원장 사퇴와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위해 방문한 자리.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사과를 받고도 분이 안 풀린 듯 준비해둔 김 위원장 얼굴 사진을 들더니 이내 손으로 내려쳤습니다. 정신차려라고 정신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하루 전 양이원영 의원의 사과 방문 자리에서도 사진이 박힌 명함을 놓고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뺨을 때려서 놓고 내가 명함이라도 하나 때립니다. 김 위원장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함께 진화에 나섰던 민주당 내부에선 대한노인회의 대응을 놓고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명백한 폭력, 모욕적 행위라며 그럴 만큼 잘못한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화가 아무리 많이 났더라도 사과하러 온 사람에게 저렇게 할 수 있냐 하는 좀 안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권에선 폐륜이 끝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진정한 혁신의 시작은 김 위원장의 사퇴와 이 대표의 대국민 사과라고 압박했습니다. 혁신위는 민주당의 최우선 혁신 대상이 되었고 가장 시급한 혁신 과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바뀌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해야 하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건데 혁신위는 흔들림 없다며 사퇴서를 강하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으시고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혁신을 마무리하고 떠날 생각입니다. 김 위원장은 일단 주말로 예정된 지역 당원 간담회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자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혁신위가 사실상 당내 신뢰를 모두 잃었다는 평가 속에 나온 혁신안이 제대로 수용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했던 기존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보 해체 결정이 불합리한 절차로 내려졌다는 감사원 평가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환경단체들이 졸속 논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보 사업 재평가에 나섰습니다.
이후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 강보 중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개를 해체하거나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보 해체 시기는 정하지 않아 차기 정부로 이행 계획을 넘겼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의결한 금강 영산강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보 해체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방법을 사용해 타당성이 떨어지고 의사결정기구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구성해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상기후와 녹조 등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주변 생태 정보를 과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결정을 뒤집는 과정에서 졸속 논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위원회 측은 감사원 평가를 고려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감사원에서 본감사는 1년 8개월, 예비조사까지 합치면 2년 5개월에 거친 충분한 기간 동안의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토의를 했고요. 그러나 대통령 직속기구인 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감사원 결과가 발표된 지 보름 만에 4대 강보를 존치하겠다는 환경부 입장을 그대로 따르면서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사원과 환경부가 나란히 앉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런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마땅히 보호 처리 방안 근거를 추가 제출하고 논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금강과 영산강보를 모두 존치하겠다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에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전수조사 계획을 내놨는데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현장 점검을 시작했는데 이 실제 조사에서 한계가 있어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대구시 공무원과 건축구조기술사들이 기둥과 천장 곳곳을 살펴봅니다. 두꺼운 설계도를 들고 와 비교하며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합니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대구시가 열흘 동안 민간 아파트 14곳의 건설 현장을 점검하기로 한 겁니다. 저희들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진이라든지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추가로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별다른 장비 없이 투입된 공무원들이 콘크리트로 덮은 벽 내부까지 점검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공사가 미리 찍어둔 사진과 기록으로 판단해야 해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얼마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검사가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참 부실 시공이라는 그 내막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나 공포스럽기도 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죠. 대구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은 중앙정부 조사에서 전문기관 의뢰로 검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확정 고시됐습니다. 월 209시간 근로기준 월급으로는 206만 74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의결에 제출한 대로 올해보다 2.5% 오른 최저임금 9,860원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기업들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바지 출근을 허용하거나 현장 노동자에게 이른바 냉감 조끼를 나눠준 회사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기업 출근길 모습입니다. 반바지 입은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면서 편한 차림으로 회사에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출퇴근할 때 그 무더운 대중교통 속에서도 좀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사무실 안에서도 좀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외 작업하는 현장 노동자 1,600명에게 냉감 조끼를 제공한 통신사도 있습니다. 조끼에 얼음물을 넣어 일하는 동안 차가운 온도를 유지합니다. 예, 저희가 옥상에 한번 올라오면 1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그냥 일을 하면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냉방조끼가 있으므로 일을 하는데 조금 더 시원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전국 물류센터 등 160여 곳에 폭염 응급키트를 비치했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대비를 위해서입니다. 근무 시 얼음물과 식용포동당 지급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폭염 응급키트도 비치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계산한 체감 온도를 반영해 휴식 시간을 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31.5도 이상이면 휴식을 1시간 연장하고 35도 이상 오르면 작업을 중단하는 곳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온열 질환을 직업성 질병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폭염 대책을 강화하는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상온 초전도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외 과학계 검증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LK99가 정말 이 상온 초전도체라면 이제까지 꿈의 기술로만 여겨졌던 첨단 장비가 속속 개발될 수 있을까요? YTN이 초전도체 연구진과 초전도체 검증이 이 양측으로부터 직접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공개된 논문 속에는 초전도체의 구성 성분과 제작 과정이 담겼습니다. 납과 구리, 인, 황 등 원소를 이용해 혼합과 가열을 반복해야 하는데 총 소요 시간은 53시간에서 68시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합성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험실마다 환경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인데 각자 조건에 맞는 합성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논문 저자인 김현탁 윌리엄 앤 메리대 교수는 개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노하우가 일률적으로 같지 않다며 이것은 전수 불가능하고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초전도체 샘플을 기관들에 직접 제공하면 시간이 단축되겠지만 연구팀은 장비와 인력의 한계로 샘플이 제한적이라며 다만 국내외 검증은 돕는다는 게 회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온 초전도체의 진위를 검증하겠다며 발족한 국내 검증위는 샘플 확보도 시간이 걸리고 재현 실험에 필요한 재료가 국내에 수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8월 중 검증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검증보다 빨리 해외에서 유의미한 검증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LK99가 상온 초전도체로 나타난다면 실험실 밖 우리의 실생활이 당장 바뀔지도 관심입니다. 상온 초전도체는 무한한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핵융합 장치와 전산 속도를 천문학적으로 높일 양자 컴퓨터 등 각종 첨단 장비 성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문 저자는 상온 초전도체가 실험실 밖에서 상용화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LK99가 기존 기술보다 우수한 특성을 보여야 상용화될 수 있다며 어떤 분야는 지금 당장 적용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야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LK99가 자기장 속에서 부상하는 특성이 더 잘 나타나도록 개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중국이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한국인 마약 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서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중국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집행 재고 또는 연기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사형 집행 결정을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으며 이번 일이 한중 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IAEA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 최근 잇따라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철폐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달 중순 이후 수입 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일본산 식품 규제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유럽연합, EU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지해온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모두 없앴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즉각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今般 EU およびノルウェー、アイスランドが規制を撤廃したことは被災地の復興を後押しするものであり、我が国として歓迎します。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제한을 둔 국가 지역은 55곳에 이르렀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 보고서가 나온 뒤 규제 철폐에 나선 국가들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이후에는 한국, 중국, 홍콩, 타이완 등 7개국만 규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타이완 등을 빼면 중국 등 대부분 미국과 같은 서방국과 외교안보, 경제 부문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곳들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수입 규제 여부는 별개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하고 관계없이 저희는 현 규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유럽 지역과는 달리 일본과 인접한 국가들은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산 식료품 수입 규제를 놓고 서방과 중국, 러시아 등의 대립 구도가 점점 선명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산 식료품 수입 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과 논리에 대한 고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촉구한 호주에 부과했던 보리 반덤핑 관세를 3년 만에 철회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 관세 조치 재심 결정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의 보리 시장 상황을 볼 때 호주산 보리에 더는 관세를 물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최대 보리 공급 국가인 호주는 해마다 수출량의 절반 이상인 1조 2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어치를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전설의 록밴드 퀸의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의 유품들이 경매에 오릅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지 시간 3일 프레디 머큐리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작곡할 때 사용한 피아노를 비롯한 그의 유품들이 다음 달 런던 소더비 경매에 나올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머큐리가 1975년에 구입한 야마하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는 퀸의 거의 모든 히트곡을 작곡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200만에서 3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33억 3천만 원에서 5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즘 가마솥 더위라는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펄펄 끓는 더위에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인 내일도 더위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우선 밤사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강릉은 29도 이상으로 또다시 초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5도, 강릉 37도까지 오르는 등 날이 무척 덥겠습니다. 장시간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은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구름만 간간히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또 강원 남부 산간과 충청 이남에는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한 자외선과 소나기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6도, 광주도 26도, 부산 2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35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35도, 대전 36도, 광주 36도, 안동 37도로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도 심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